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심화과정 첫 시간입니다. 예, 입문 과정을 들으신 분은 기본 우리 회의 원리 기본 과정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혹시 이제 입문 과정을 보지 않고 또 영상을 보지 않고 바로 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 회계 원리의 기본 과정을 제가 기본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회계 원리 담당 곽기환입니다. 먼저 회계 원리죠. 그 회계 원리 우리 과목이 회계 원리입니다. 그럼 이 회계 원리에 있어서요, 회계가 뭐냐? 회계. 회계라는 것은 부기를 말합니다. 부기. 부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부기. 부기라는 것은 장부, 기장의 준말, 이게 이제 부기라 하는 겁니다. 장부, 기장. 장부, 기장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회계 원리라는 건 한마디로 장부에 기장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회계와 부기의 의미를 조금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기의 의미에다가 이런 이제 결산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 과정, 일련의 절차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까지를 묶어서 회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좀 추상적 의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 의미는 빼버리고 먼저 부기다, 부기는 장부기장인데 그걸 우리 회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부기장의 기본 원리다, 그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어떤 이제 사업을 하나 시작합니다. 그죠? 1월 1일에 이제 기초라 이라죠, 그죠? 기초에 이거 우리가 시작 기초. 그럼 이제 12월 말에 장부 마감을 하겠죠, 그죠? 기말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말이 되면은 뭘 해야 되죠? 모든 기업에서는 결산해야 되죠, 그죠? 결산. 요 기말이 되면은 장부 결산을 합니다. 그럼 장부 결산을 하게 되는데 결산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1년의 마지막, 그죠? 12월 말 기점으로 해서 1년치, 우리가 1년 동안의 모든 영업 활동을 결산해서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 결산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 예. 뭐 생각난 대로 말씀해 보세요.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첫째, 손익계산입니다. 즉, 우리가 1년 동안에 이익을 받느냐, 손해를 받느냐, 이거죠. 그죠? 손익계산. 아시죠?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에 처음 시작할 때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시작했다. 예를 들었습니다. 1억인데 이게 1년 후에 이 돈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죠? 예. 시작할 때 이제 1원이라는 어떤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후에 이 자본이 얼마로 금액이 변해 있는지, 이걸 우리는 재무 상태라 이랍니다. 재무 상태, 재산 상태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많이 쓰죠. 요거는 이제 재산 상태다, 그죠? 재무 상태 또는 재산 상태라 하는 겁니다. 재무 상태. 아시겠죠? 예. 그럼 이때 이제 요 두 가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회계, 장부기장하는 목적은. 그럼 손익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 손익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에 뭐죠? 그렇죠. 벌어들인 돈, 수익이라 하죠. 내가 얼마를 벌어들였다가 1년 동안에 얼마를 지출했다. 그죠? 만약에 100원을 벌어들였다가 70원 썼다. 그럼 순수한 이익 얼마냐? 이익 얼마? 30원 남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 되는 거다. 요 과정을 우리는 손익계산이라 하는 겁니다. 벌어들인 돈 수익이죠. 지출한 돈이 비용이 되겠죠. 그죠? 그거 빼고 나면 순수한 이익이다. 이걸 알아보는 게 손익계산. 아시겠죠? 그럼 재무상태라 하는 것은 1억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그죠? 요 1억을 뭐라 부를까요? 1억을. 예. 우리가 이제 1억을 시작했다. 1억 가지고. 그럼 1억을 우리는 자본이라 하죠. 그죠? 자본. 또 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자산. 기초에 시작할 때 그 자산이 1억이다. 그럼 자본도 1억이다. 이러고. 같은 말이죠. 그죠? 자산이 1억이면 자본도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여기에 내가 은행에서 빚을 좀 얻었습니다. 부채가 3천만 원 있다 봤을 때 자본은 1억이 아니고 이게 7천만 원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과정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산이 1억이고 부채가 3천만 원이라면은 자본은 7천만 원이다. 요 과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 여기서 어떤 우리가 딱 느낌이 오죠. 그죠? 식이 세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될 수 있고 또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은 부채죠. 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죠. 그죠? 이런 공식이 세 가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또 자산 마이너스 자본은 부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될 수 있죠. 이런 공식이 세 개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 공식은 암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필요한 거, 저는 간함에 공식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거 있죠. 그죠? 꼭 우리가 암기해야 될 공식은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산이 1억이다. 부채가 3천만 원이라면은 자본은 7천이다.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내 돈이 어느 거죠? 그렇죠. 이게 내 돈이잖아. 이걸 우리가 자기 자본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 요거는 타인 자본이잖아. 빌려온 돈이니까. 즉, 요거는 내 돈이고, 요거는 네 돈이다. 이러죠. 요거는 네 돈이고, 요거는 내 돈이고, 여기 말하면 회사 총 운영 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총 자산이다. 요걸 우리가 순 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총 자본이다. 요거는 순 자본이라 하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요거 많이 쓰이죠. 자산, 부채, 자본. 의미하시겠죠? 그죠? 자산은 기업의 총 운영, 우리가 외형이라, 주로 이제 외형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외형. 그 기업의 외형이 얼마냐, 이렇게. 그 외형이라는 거는 내 돈과 타인 돈을 합친 금액입니다. 합한 금액.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자기 자본 얼마,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내 돈이 얼마 투자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단 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 자산, 부채, 자본이 그 1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느냐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기말에 와서, 그죠?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이 얼마냐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1년 후에 이 자산이 2억이 돼 있더라. 예를 들었습니다. 2억이 돼 있고 부채가 만약에 이게 8천만 원이더라. 그럼 자본 얼마가 되죠? 그렇죠. 1억 2천만 원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이렇게 변동되었죠. 자산이 1억이 2억이 됐고 부채는 3천만 원이 8천만 원 돼 있고 자본은 7천만 원이 1억 2천 돼 있다. 그죠? 변동이 됐죠. 그럼 자,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1년 동안의 순수한 이익이 얼마일까요? 자, 자산은 1억이 늘어났죠. 부채는 5천만 원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순수한 자본은 얼마 늘어났습니까? 이것도 5천만 원 늘어났네. 그죠? 예, 5천만 원 늘어났다. 그러면은 요 자본, 즉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의 차익이 있죠. 요 차익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요 5천만 원이 기업에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돈, 바로 이게 되죠. 순이익이랍니다. 아시겠죠? 순이익이다. 그러면은 재무 상태라 하는 것은 바로 자산, 부채, 자본을 알아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걸 알아보는 거죠. 이게 재무 상태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자산, 부채, 자본의 기본식이 뭐가 되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이겁니다. 아시죠? 이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 표를 뭐라 부르느냐? 재무상태표라 하고 수입, 비용, 이익을 나타낸 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라 이랍니다. 손익계산서라 하고. 그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요 손익계산서 앞에다가 포괄을 붙입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하는데 그건 뜻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 하는 걸 이해하시고 요 재무상태표와 같은 게 뭐냐 하면은 대차대조표입니다. 같은 말이.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대차 대조표와 재무상태표는 같다. 아셨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잠깐 제가 요거는 요 별도로 다 말씀드릴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모든 장부 작성의 기준을 정해놨죠. 그게 뭐냐 하면은 기업 회계 기준이었습니다. 기업의 기준인데 2011년도에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업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모든 장부를 작성하다가 2011년도에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이 단체에 가입했죠. 이 국제회계 기준은 말하자면은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약 150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약 150개. 세계 한 200개국 되죠. 그죠? 그 중에 이 150개국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입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중 여기 둘 다 사용하고 있어요. 둘 다. 그럼 이거는 언제냐? 요거는 비상장법인. 들어보셨죠? 그죠? 요거는 상장법인이다. 상장기업은 국제회계 기준이고 비상장기업은 기업회계 기준이다.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럼 기업회계 기준은 비상장기업은 기업의 기준을 해도 되고 국제회계 기준은 이 의무죠. 의무. 상장기업은 의무를 해야 되고 물론 비상장기업도 요거 할 수 있죠. 국제회계 기준 따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우리나라는 국제의 기준만 적용한다. 틀렸죠. 그죠? 우리나라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뭐죠? 기업의 기준과 국제의 기준인데, 요거는 비상장 기업. 요거는 뭐죠? 상장 기업에 적용한다. 이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상장이라 하면은 코스닥이죠. 그죠?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이건 코스피라죠. 상장법인. 그 주식회사, 증권시장, 주식회사에서 거래되는 회사, 우리나라는 약 한 1,700회사가 있습니다. 상장법인이. 그 주식 거래표가 있죠. 그거 보면 약 한 1,700개 있는데 그게 딱 고정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퇴출되고 다시 이제 상장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약 1,700회사들을 우리가 상장기업이다. 요 차이는 규모가 크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현대 이런 모두 이거 상장입니다. 요거는 말하면 벤처기업이죠. 그죠? 벤처기업. 아시죠? 예. 비상장이다 해서. 그럼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비상장법인은 뭐로 하고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고 상장법인은 국제의 기준에 따라 한다. 알겠죠? 요걸 우리가 영어로 IFRS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터내셔널, 국제, 준말이죠. 그죠? 예. 파이낸셜, 예, 회계, 리포팅. 스탠다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한 데서 K 하죠. KIFRS. 요걸 많이 쓰죠. 그죠? IFRS에서. 여기 뭐냐 하면은, 예, 국제의 기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 첫 장에, 나중에 시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죠? 제일 첫 딱 서두에 나옵니다. 다음 문제는 KIFRS에 의해서 답을 정하세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이 나오면, 아, 이게 국제의 기준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우리 교재가 모두 여기에서 그 편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대차 대조표와 재무상태표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회계는 아파트는 상장입니까? 비상장입니까? 당연히 비상장이잖아요. 그죠? 그 비상장 기업은 기업의 기준에 의하는 겁니다. 그 기업의 기준에서는 요걸 씁니다. 용어를. 국제의 기준에서는 요걸 씁니다. 재무상태표.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모든 회계에 관련되는 시험이 있죠. 모든 회계원리, 회계학 시험은 국제의 기준에 의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비상장이니까 요걸 쓰죠. 실무에 가면 이걸 이 용어를 씁니다. 이 말 안 쓰고. 그런데 시험을 대비해야 되죠. 우리는 시험 대비하니까 요 용어를 아셔야 되죠. 재무상태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우리 주택관리사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이런 회계학 관련 시험이 있죠. 이런 시험에는 전부 국제의 기준에 의해서 출제가 됩니다. 또 답을 해야 되고,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면 요 용어를 씁니다. 대차 대조표.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 용어를 써요. 재무상태표를 할 거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예, 이렇게 하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요 표가, 우리가 재무상태표라 이랬는데, 요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약식으로 이렇게 T계준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약식으로. 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 하면은 요 바란스 시트에서 BS로 제가 표시할 겁니다. 바란스. 대변과 차변이 대조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바란스 시트. 프로핏 앤드는 요거는 프로핏 앤드 로스에서 PL 또는 뭐 IS를 하기도 하는데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IS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PL로 했을게요. 약자로. 예, 그래서 예,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다. 그죠?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재무 상태표는 예를 들어서 2021년 이제 21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작성하겠죠. 그죠? 연말 현재 또는 2022년 12월 말 현재 이렇게 작성이 되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이는 돈이죠. 그래서 항상 기간이 이래 나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요거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 상태표라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 성과,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손익계산서라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영업 성적, 경영 성과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무 상태표를 하는 것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 그 일람표를 말하고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일정 기간의 기업의 영업 경영 성과를 말한다. 아셨죠? 우리가 이 모든 이제 회계의 기본이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이걸 우리가 대차라 이라죠. 그죠? 대변과 차변. 왼쪽 우리가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산, 차변을 기록하죠. 그죠? 대변의 부채와 자본, 이렇게. 차변, 대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말하자면 이 부기를 최초 이제 만들어낸 이탈리아 수학자 말하면 루카 파치오리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개성부가 더 앞섰다 이라죠. 그렇지만은 그때 뭐 왼쪽으로 차별하자 이래 정해놓은 겁니다. 오른쪽을 대변. 우리나라 개성부가 먼저 우리가 발달되었는데 그걸 먼저 채택했다면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건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차변, 대변 쓰고 있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차변의 비용을 적고 비용과 대변의 수익을 적어주죠, 그죠? 이렇게 아셨죠? 그 만약에 자산이 10원이다. 부채가 3원이라면 자본은 7원 되겠죠, 그죠? 그 비용이 만약에 10원이다. 수익도 10원이라면 이익이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수익은 10원인데 비용이 8원이다 하면 이익 생기죠. 그죠? 그 이익을 2원이 생겼는데 10원이 2원 생겼잖아. 우리 잔고 마음을 항상 같도록 해주는 겁니다. 차대변 마감의 기본 원리가 2원 여기 적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적어야 같아지잖아. 이게 뭐죠? 이익이라는 겁니다. 이익. 이익인데 순이익이다. 금년에 올해 뭐죠? 단기. 작년은 뭐라 하죠? 정기. 내년은 차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에서 넘어왔다 이러면 정기 2월을 하고 다음 기로 넘어간다 하는 거나 차기 2월이라 이러죠. 정기 2월, 지난기에서 넘어왔다. 다음 기로 넘어간다 하면 차기 2월. 그래서 12월 30일은 차기 2월 하고 1월 1일은 지난기에 넘어왔다. 정기 2월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기 순이익이 생긴다. 그죠? 그런데 만약 이익이 크다. 그 반대로 뭐 생길까요? 그렇죠. 단기 손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익은 언제냐? 그럼 12월 말로 봤을 때는 이제 요 자산 부채 자본이 배너겠죠. 그죠? 이게 더 커지면 여기 이제 단기 순이익 생기죠. 이렇게. 요 금액이 만약에 3원이고 5원이라면 여기 단기 순이익 2원 이렇게. 요거는 기초 재무 상태표. 기말 재무 상태표는 반드시 이익이 나오겠죠. 그죠? 물론 이제 본전이면 이익이 없겠죠. 그런 경우는 드물죠. 이익 아니면 손실이 보통 생기는 건데 수익과 비용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거의 다. 그죠? 아무튼 요게 재무 상태표 요게 등식이라 하죠.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요걸 우리가 손익계산서 등식이라 하는 겁니다. 비용 플러스 이익은 수익이다. 그죠? 비용 플러스 이익은 수익이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걸 재무상태표 등식, 이걸 우리가 손익계산서 등식이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교재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이해했다 그죠? 우리가 이거 있죠. 이거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회계 원리입니다. 이게 다죠. 그죠?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이
회계 원리에 말하면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의 그 차례를 봐도 그거 나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알겠죠? 과정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이다. 요 과정만 다 하게 되면 회계를 다 끝나버립니다. 아셨죠? 물론 요 조금 더 추가하는 게 있겠죠. 어디라도 우리가 말하면 이제 교재도 보면 부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록이라고 이제 약간 추가되는 거, 그걸 좀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 회계 원리 과정이다. 그래 결국 우리 회계, 즉 부기, 장부기장 하는 목적이 뭐냐? 요거 작성하는 게 목적이다. 그죠? 목적이 이거다. 이래 하시면 돼요. 이게 목적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잖아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 알아보는 거죠. 또 수익과 비용과 이익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이 이제 회계 원리에 전부 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가 회계 원리구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 아시겠죠? 그죠? 네.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걸 다시 잠깐 말씀드릴게요. 1월 1일 날 기초잖아. 그죠? 기초에 자산, 기초의 부채, 기초의 자본, 1년 후에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이 있다. 예, 예를 들어서 기초에 내가 100원 가지고 시작했고 이때 부채가 만약에 40원 있었다. 자본은 60이다 그럼 그죠? 예, 이래 되죠.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1억으로 봐도 되고, 100억이라 해도 되고, 관계없죠. 그죠? 그 1년 후에 기말 자산을 보니까 200원이더라. 1년 후에 이 부채를 보니까 얼마냐? 이게 90원이더라. 그럼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예, 110원 되겠죠. 그죠? 기말 자본은. 예. 그리고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수익을 알아보니까 이게 얼마냐? 130원이더라. 수익은 130원이고, 비용이 얼마 돼 갔느냐? 알아보면 80원이더라. 그래서 순수한 이익이 얼마가 되죠? 50원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 과정,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기초 자산은 마이너스 기초 부채는 기초 자본이 되고,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이고, 이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요 기말 자본의 마이너스 기초 자본. 요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 50원 남죠. 그게 바로 뭐다? 이익이다. 그죠? 그래서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고, 또 하나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이익 구하는 두 가지다. 그죠? 자,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재무상태표. 이거 재무상태표. 이거는 손익계산서죠. 그럼 요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는 뭐 기초 재무상태표가 될 거고, 이거는 뭐가 되죠? 기말 재무상태표. 요거는 1년간 뭐죠? 손익계산서. 그죠? 우리가 손익계산을 할 때 여기다 이제 총수익이라 말 붙여줍니다. 1년도 총 벌어들인 돈, 총 지출한 돈. 요거는 뭐죠? 순이익이라 하죠. 자, 그러면은 요 원리를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산 재무제표라는 게 바로 이거다. 그죠? 기말에 이 재무상태표를 이제 말하면 신문에 공고하죠. 결산 공고. 바로 이걸 공고합니다. 이거. 기업에서 기말 현재 우리 회사에 자산이 부채가 얼마 있고 자본이 얼마다 하는 거, 이걸 공고하죠. 그 다음, 요거는 기말에 뭐죠?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장이 넘어왔던 거잖아. 그러면 요게 다음해로 넘어가면은 이게 뭐가 될까요? 다음에 뭐가 되죠?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되겠죠. 다음에 넘어가니까, 그죠? 계속 이렇게 이월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벌어들인 돈이죠. 자, 보세요. 내 돈이 얼마 있었습니까? 60원 있었잖아, 처음에. 그죠? 기초에 내가 60원 있었는데, 벌어들인 돈이 130원이다. 그럼 얼마 들어왔죠? 190원이잖아. 그죠? 190원에서 지출한 돈 80원 빼고 나니까, 그 얼마 남았습니까? 110원이죠. 바로 110원 되잖아. 그죠? 자, 다시. 내 돈 60원 있었는데 60원에서 벌어들인 돈 130원 더 해야 되죠. 그럼 190원 되죠. 그죠? 190원에서 지출한 돈 80원 빼고 나니까 110원 남았잖아요. 내 돈이 지금 110원이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이익이나
재무상대비 이건 항상 같아집니다. 그걸 우리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우리가 복식북의 기본 원리인데 항상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회계는 항상 복식 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말하면은 자기 검증할 수 있다. 내가 결과치를 보고 맞게 했느냐 틀리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는 게 모두 복식북이라 하는 겁니다. 북이라는 건, 자, 잠깐 또 약간 벗어나서 말씀드릴게요. 북이는 많이 들어보죠. 그죠? 단식북이가 있고, 복식북이 있다. 이 단식이라는 것은 가계부다 이래 보시면 돼요. 가계부. 즉 말해서 현금이 단순하게 들어오고 나간 것만 기장하는 거죠. 그게 단식북입니다. 그 기업에서는 모두 뭐라 한다? 그렇죠. 복식북입니다. 그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걸 했죠. 단식북을 하다가 지금 모델을 바꾸었습니다. 복식으로. 지금 사용 안 하죠. 이거는. 예, 이게 참 이겁니다. 여러분들 용돈장. 아버지한테 용돈 얼마 받았다, 얼마 썼다, 집 기록하는 거죠. 그게 단식입니다. 그럼 지금은 정부도 모두 복식으로 하고 있고, 기업도 모두 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식북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복식이고. 그럼 차변, 대변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뭐다? 복식이다 이거죠. 그죠? 예, 차변, 대변 구분하는 게 복식. 우리가 하는 모두 복식이다. 알겠죠? 예, 요리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문제 나왔다. 그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주어지고 나서 문제가 기초 부채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안 주어졌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기초 부채를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이걸 구할 수 있다. 그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게 얼마? 50원이죠. 여기서는 구할 수 없죠. 그죠? 이걸 모르면 이건 모르잖아. 그죠? 구할 수 없고. 그럼 이거는 구할 수 있다. 그죠? 얼마? 110원이죠. 자, 여기서 하나 우리 요 이익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도 이익이 되지만은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이 가죠. 이익이 되죠. 그죠? 항상 같다 그랬잖아요. 110원에다가 얼마를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알겠죠? 110원에서 요 기초 자본을 빼니까 50원 나왔는데 여기 얼마? 60원이죠. 그 60원이면 이게 얼마가 되죠? 답이 얼마? 40원이다. 정답.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여기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약간 더 문제를 이제 약간 어렵게 낸다면은 이런 데죠. 여기서 우리가 이 기간 중에 1월 1일과 12월 이 사이에 자본을 또 증가시킬 수 있잖아. 그죠? 정자라 이랍니다. 추가 출자. 우리가 정자. 정자라는 거는 자본금 증가. 알겠죠? 감자라는 거는 자본금 감소를 말합니다. 감자, 자본금 감소. 그 정자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감자는 빼면 되죠. 그죠? 정자와 감자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기간 중에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하다가 사업하면서 또 5천만 원 더 투자할 수 있잖아. 그죠? 또 1억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돈을 또 다른 필요해서 돈 뺄 수 있죠. 그죠? 그게 감자입니다. 인출, 요거는 추가 출자. 만약에 문제에서 정자가 예를 들어서 30원 있었고 감자가 20원 있었다. 이래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이때 기초부채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일단은 이거는 구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수익에서 비용 보면 이건 얼마죠? 50원이다. 이거는 못 구하겠죠? 구할 수 없고 이거는 구할 수 있다. 그죠? 얼마? 110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이게 나오는데 요 조심할 거는 이겁니다. 요 기말 자본에서 요 기초 자본을 빼면 요거다. 이렇게. 그럼 정자와 감자는 항상 어떻게 한다? 기초 자본에다가 묶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에서 요 기초 자본을 빼면 요거 나온다 이거죠. 그럼 11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50원 나왔다. 이게 얼마? 60원이죠. 그죠? 그럼 110원에서 요 전체 동그라미를 빼니까 여기에 60원, 50원 나오잖아. 그럼 요금에 구할 수 있죠. 얼마에서 10원, 얼마에서 10원을 더하니까 60원이더라. 이건 얼마? 50원이잖아. 50원에서 10원 더하면 60원 나오잖아. 그죠? 이게 50원, 이거 얼마? 이것도 50원 되겠네. 이래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기본 말하면은 회계의
가장 기본 원리죠. 그죠? 회계 원리에서 바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계산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가 거의 75%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한 5, 6년, 최근 한 5, 6년 전부터 거의 한 70%, 75%, 거의 75% 정도 나옵니다. 그럼 전체 40문제 중에서 30문제가 계산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계산 문제죠. 그 계산 문제인데 이걸 공식을 우리가 외울 필요 없잖아. 그죠? 공식,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답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요 정자와 감자가 나오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모양의 문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제가 다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유형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요거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계산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눈으로 보시면 안 되겠죠. 그죠?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수업 시간에 저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바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물은, 예, 항상 그 연습장 하나 있어야 되겠죠. 연습장. 예, 요런 거 이제 필요한 거. 예, 지금 들으실 때 또 적어버리면 또 잊어버리니까, 예, 좀 기록해 놓는 게 좋죠. 필요한 분 좀 기록하시고 연습장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 뭐 계산기는 큰 거 하지 말고 한 손바닥만한 거 있죠. 그죠? 한 요 정도 크기, 뭐 적당한 크기 하시면 됩니다. 시중 가면은 한 5,000원 정도 할 겁니다. 요 계산기를 하나 구입하세요. 그래서 시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중에 바로 풀어보시고 그때 그럼 바로 복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풀어보시면 또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고 요 연습장은 요 좀 필요한 부분, 예, 좀 기록해 놨다가 요걸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요걸 다시 이제 조금, 그죠? 하나 정리해 놓으면 그게 바로 서브노트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상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핵심되는 건 칠판에 다 해드리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보면은 공부에 이런 이제 나무가 있다. 그죠? 이런 나무가 있고, 이런 나무가 있어서 이게 이제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런 가지. 예. 예, 있습니다. 기둥이 나무와. 그럼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되죠. 그죠? 예, 기본. 가장 중요하잖아. 그죠? 모든 게는 기본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죠? 이게. 여기에서 시험이 거의 7, 80% 출제가 됩니다. 기본을 알고, 즉, 뼈대, 이 아웃라인,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이 장에서는 뭘 공부할 건지, 뭐를 내가 알아야 될 건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 가지치기. 그죠? 이런 거. 이렇게 가지치기. 해나가면 되겠죠. 이 부분을 제가 칠판에 해드립니다. 칠판에 해드리고, 요 가지치기는 말하면 이제 칠판에 기본 설명 해드리고, 앞으로 강의가 해드리고 나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조금 보충할 것도 보충해서 제가 문제도 풀이드리고, 그건 교재로서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마다 필요한 거는 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공부하기에 좀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필수입니다. 요 정도 계산 문제라면은 계산기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만약에 이게 237만 5천 원, 161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계산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반드시 계산기 필요합니다. 또 계산하면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우리 시험의 계산 문제는 이 시험에 우리가 이론과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 비중이 이게 한 75%, 이게 한 25%다 보시면 돼요. 40문제 중에서니까 이게 30문항이 계산 문제고 10문제가 이론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이론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민법이나 시설 개론이나 그죠? 법규나 실무나 그거 좀 이론 문제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 중에 뭐 또 간혹 계산 문제 있습니다만은 실무에서는 예. 우리 회계는 거의 뭐 대다수가 계산 문제입니다. 그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 이게 필수잖아. 그런데 이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공부하셨던 뭐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공부했던 뭐 그죠? 루트 또는 뭐 그죠? 뭐 인티그랄, 예? 시그마 공부하셨잖아요. 옛날 수학에 그죠? 뭐 미분, 적분, 예? 인수분해
이런 수학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계산 문제는 뭐냐? 사칙입니다. 즉 말해서 더하고 빼고 간혹 하다가 곱하고 나누기 나옵니다. 요 범위 안에서 있죠. 그게 뭐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산수.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더하고 빼는 겁니다. 주로 이건 많죠. 간혹 하다 곱하기 나오고 간혹 나오는 게 나옵니다. 요 정도 알면 되는 거지. 뭐 계산이 무슨 뭐 수학 계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산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옛날에 뭐 수학을 잘 못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전혀 계산 뭐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단순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말하면 우리 시작과 동시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걸 설명드렸습니다. 회계의 가장 기본 원리가 바로 이거다. 이거고 요게 회계 원리의 가장 핵심이고 공부할 내용이 이거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습니까? 재무상태표고 또 손익계산서 두 개가 있는데 요걸 우리가 BS다 그죠? 요 B에 이렇게 표시하고 한번 약자로 하실 겁니다. 예, 요래 해서 B에서는 재무상태표고 손익계산서는 그죠? P에는 손익계산서다 하시면 되고 이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고 그죠? 요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과 이익을 기록한다. 이 손익계산서다. 아셨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거다. 이걸 뭐라 부른다? 회계원리라 하는 겁니다. 회계원리.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셨으면은 회계원리가 뭐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의 흐름, 이 공식이 3개 나오더라.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 된다. 그죠?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은 부채가 되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고. 근데 이때 이거 조심할 거는 기초자산에다가 기말 부채를 빼면은 기말 해결하면 안 됩니다. 기초와 기말은 별개입니다. 알겠죠? 따로 계산했어야 돼. 이 부분은 이대로 해야 되고 요거는 요대로 해야 되지. 기말 자산과 뭐 기초 부채 하면 안 되죠. 전혀 별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초와 기말은 별개니까 이건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뭐 기말 자산에서 이리 오면 안 되죠. 그래서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부채는 기초 자본이다.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이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총 수익 마이너스 총 비용은 순이익이다. 하나 더.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순이익이다. 이 같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자, 보세요.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부채는 기초 자본. 또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 총 수익 마이너스 총 비용은 순이익이고 또 하나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순이익이다. 그리고 중간에 정자가 있으면 더하고 감자가 나오면 뺀다. 알겠죠? 요거는 뭐하고 기초 자본에다가 더하고 빼는 거다. 이렇게. 이게 기말 자본, 이리 오면 안 되죠. 그죠? 기말 자본에다 더하고 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디에다가 기초 자본에다가 더하고 뺀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요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 아주 중요한 말은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돼. 그죠? 이 기초 자본에다가 뭐를 더하고 정자가 있으면 정자액을 더하고 감자가 있으면 뺀다. 그죠? 정자는 더하고 감자를 빼면 이게 뭐가 된다? 순수한 이익이다. 이겁니다. 순이익. 아셨죠? 요것이. 기말 자본. 이거 암시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되 기초에다가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뺐다. 그죠? 요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게 순이익이 된다. 알겠죠? 요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대차대조표와 재무상태표도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거는 어디에 적용하는 거다? 기업회계 기준. 요거는 뭐 국제회계 기준. 알겠죠?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그죠? 시대잖아요. 그러니 전 세계, 즉 말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회사, 그죠? 아마존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삼성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죠. 투자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식을 취득하는 거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대형, 말하자면 뭐 대규모로 할 수도 있지만은 개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는 게 바로 투자자 입장이죠. 주수가 되잖아. 그죠? 그 주식을 산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뭐 영국 주식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모든 세계 어느 나라. 그러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각 회사마다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즉, 우리가 법을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런 국제회계 기준이다. 이 기준, 즉, 우리나라는 뭐죠? 기업의 기준이고, 전 세계, 즉, 150개, 가입 안 나라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 정도 가입했는데, 이 기업의 기준을 작성한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통일성이잖아. 그죠? 통일성. 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같은 기준에 따라 해야 비교를 할 수 있잖아. 그 통일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뭐다? 왜? 바로 비교성이죠. 그죠? 비교성 확보다. 응? 우리가 비교를 해서 A 기업과 B 기업, 미국 기업과 저 아프리카 기업, 이런 기업들, 중국 기업, 뭐 영국 기업, 이 회사를 비교해서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해야겠죠. 그럼 같은 재무 상태표에서 어느 회사의 이익과 어느 회사의 이익을 비교할 때 기준이 달라버리면 A 기업의 기준이 1억이 생겼다 하는 거와 또 B 기업의 1억하고는 그 가치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기준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만드는 법이 뭐죠? 국제 기준이다. IFRS다. 알겠죠? 이거는 뭘 하기 위해서? 통일성을 확보하게 한다. 왜? 통일성, 왜? 비교성을, 그죠? 강조하는 거죠. 비교성. 그래서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또 정보 이용자, 이런 재무제표를 보고 정보 이용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보 이용자를 하면 뭐 투자자라든지 뭐 채권자, 이런 사람 말하는 등등이죠. 예, 뭐 종업원도 될 수 있고 많은데, 아무튼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다. 바로 이거죠. 정보 제공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묶어서 회계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 수입비. 우리가 평소에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회계 원리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산, 부채, 자본 요 하나하나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